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꿀팁. EPS 팁스의 두 번째 시간. 한국의 직급 개념부터 직장 문화와 기본적인 한국식 예절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존댓말인데요. 직장에선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한국의 직장에선 직급 순서에 따라 호칭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일반적인 회사의 직급은 인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순으로 높아집니다. 상급자의 경우 성과 직급, 존칭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 직급과 존칭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김 부장님처럼요. 동급자의 경우엔 어떨까요? 존칭을 빼고 성과 직급으로 부르면 되는데요. 같은 직급이지만 본인보다 입사가 빠르거나 나이가 많다면 상급자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자의 경우엔 동급자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마땅한 직급이 없다면 땡땡씨 혹은 땡땡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선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잘 파악해서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 직장에서 살아남기. 그 첫걸음인 직장 내 올바른 호칭 예절 기억해주세요. 호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사말도 달라집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상사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안녕 대신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를 전할 땐 고마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또 헤어질 땐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고 손을 흔들기보단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합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직책에 따라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는 특히 위험한 기계를 다루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현장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조그마한 실수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처리할 땐 정해진 규칙과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기보단 상사에게 보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직 생활하는데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한국 에티켓을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선 상사에게 뭔가를 건넬 때 두 손으로 건네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한국인에게 중요한 건 밥심이라고 하죠. 한국의 에티켓은 밥 먹을 때 특히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직장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을 에티켓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가장 아랫사람이 물과 식기를 세팅하는데 직급이 높은 분부터 드리면 좋고요. 다 같이 먹는 탕, 찌개류의 음식을 먹을 땐 개인 접시에 담아 상급자부터 드리는 것이 한국의 식사 예절입니다.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으니 먹어볼까요? 잠깐! 맛있게 먹는 건 좋지만 큰 소리를 내며 식사하는 행위는 예절에 어긋납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같이 식사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요. 비슷하게 음식이 입안에 있는 채로 말을 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젓가락과 수저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데 다 함께 먹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지 않고 집은 음식은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한국식 예절을 익혀둔다면 단체 생활할 때 더욱 좋겠죠. 이상 알아두면 사랑받는 다양한 한국 정보 EPS 팁스, 다음에 또 다른 꿀팁으로 만나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꿀팁 EPS 팁스. 이번 회차에서는 문화나 언어적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소통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초면의 나이, 결혼 유무, 거주지를 물어보는 등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관심 또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빨리 친해지려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 오해가 없길 바래요.
봄엔 벚꽃으로, 여름엔 푸른 나뭇잎으로, 가을엔 단풍으로 물들이고 겨울엔 눈으로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이처럼 날씨에서 파생되는 한국 문화와 표현도 같이 알아볼까요? 한국에선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음식을 먹는 이열치열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뜨거운 탕을 먹고 시원하다라는 표현. 시원하다고 해서 진짜 시원한 게 아닙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는 시원하다는 개운하다, 후련하다는 의미를 뜻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 같이 밥 먹자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헤어질 때 하는 아쉬움과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언어나 말 그 자체보다 당시 상황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유했을 때 괜찮아요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어딘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절의 완곡한 표현이 된답니다. 한국식 표현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소통을 위해 한국에서 흔히 쓰는 메신저 수단도 알아볼까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메신저가 다른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합니다. 귀여운 캐릭터로 다양한 이모티콘을 쓸 수 있고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다면 음성 영상 통화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어플은 무엇일까요? 역시 1위는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이고요. 그 다음으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궁금한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쇼핑 어플인 쿠팡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지도, SNS, 배달 어플 등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쇼핑, 음식 배달 어플까지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타국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일상 단어도 어려운데 전문적인 업무 용어는 더 이해하기 어려울 테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직장 내 소통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론 지난번 EPS 팁스 1화에서 소개했던 16개국 언어로 통역 및 상담 업무 지원하는 외국인역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고민 상담은 물론 통역이 필요할 때 1577-0071로 전화 걸어 3자 통화 서비스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29개 소속기관에서도 사업장 애로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언어별 통역원들로 구성된 EPS 서포터즈는 사업장 방문 및 전화 통역에서부터 번역까지 도와주고 있으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희망한 날짜와 시간을 협의 후 필요에 따른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EPS 팁스 유익했나요? 다음에 더 알찬 꿀팁으로 또 만나요. 명절과 공휴일은 한 나라의 문화를 유지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다양한 명절과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국 명절과 공휴일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은 달력에서 양력과 음력 날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명절은 보통 음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은 음력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로 가족이 모여 세배와 덕담을 나누는데요. 이때 떡국을 함께 먹으며 모두가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풍요로운 계절, 가을 중 가장 달이 밝은 날입니다. 이날은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며 농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온 가족이 차례상을 차립니다. 명절과 별도로 한국의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입니다. 먼저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엔 보통 집에 태극기를 달며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행사와 놀이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데요. 어린이날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날입니다. 6월에는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유가족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있으며 광복절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8월 15일에 지냅니다. 10월에는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을 경축하는 개천절과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명절과 공휴일은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보통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이며 명절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나 연차유급휴가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한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하루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하루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일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관련 문의는 외국인력상담센터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와 행복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이상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한국 정보 EPS 팁스. 다음에 또 다른 꿀팁으로 만나요. 한국인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각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까지 총 16개국으로 두 편에 걸쳐 각 송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편에서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7,5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수도는 마닐라, 언어는 영어 및 타갈로그어를 사용합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1억 이상으로 인구 대국이지만 필리핀 섬의 특성상 해안지형, 산지 때문에 인구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작지가 부족한 편으로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이 유명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로 국민의 79%가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49년 수교를 맺었으며 6.25 전쟁 때 필리핀에서 7천여 명의 군인을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방콕, 언어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인 불교가 국가 운영 철학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여름으로 눈을 보거나 추위를 맞이하기 힘든 기후이지만 12월, 1월에는 북부지방에서 영상 10도 즈음까지도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해 영내 교역과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58년 수교를 맺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적도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섬나라로 영토를 구성하는 섬의 개수가 18,000여 개에 달합니다. 수도는 자카르타, 언어는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를 비롯해 자바어 등 650여 개의 지방어를 사용합니다. 영토 내의 원유, 천연가스, 금, 은, 구리 등 지하자원과 목재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58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해를 보유하고 있어 수산자원도 풍부합니다. 한국과는 1973년 수교를 맺고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하노이이고 베트남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6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고 현재까지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유전 개발과 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열대성 국가로 수도는 스리자야와르 데네프라 코테, 최대 도시는 콜롬보입니다. 언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 영어를 사용하며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세계 굴지의 보석이 산출되는 국가이자 홍차로 유명한 국가로 실론티란 이름도 당시 스리랑카 나라 이름인 실론에서 유래됐습니다. 한국과는 1977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몽골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한반도의 7.1배에 이르는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이며 몽골어를 사용하고 국토의 44%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와 멀고 고도가 높아 춥고 건조한 편입니다. 일명 칭기즈칸의 나라로 과거에는 목축업을 하고 게르에 살면서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90년에 수교를 맺어 2021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국가로 수도는 타슈켄트, 언어는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우즈벡인, 러시아인, 타직인, 고려인 등 130개의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로 과거 실크로드 교차로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덕에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국민의 88%가 이슬람교도로 결혼, 장례 등 주요 행사에서는 이슬람교의 생활 양식을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시아의 서남부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이슬라마바드, 언어는 영어와 우르두어를 공식으로 사용하며 그 외에 펀자버와 파슈투너, 신드어, 발루치어 등을 사용합니다. 쌀, 소맥, 연화 등을 주로 생산하는 농업국가로 최근에는 공업화에 주력하여 방직, 비료, 시멘트 및 식품 가공업 등 경공업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83년 수교를 맺은 후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8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백과사전 상편에 이어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푸놈펜, 언어는 크메르어와 불어, 영어,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앙코르왓으로 대표되는 고대 크메르 문명의 중심지로 2005년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돼 얼마 전부터 채굴을 시작했으며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도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며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97년 외교 관계를 재개해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중심 국가로 수도는 베이징, 언어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광대한 영토와 인구 수를 자랑하는 나라로 중국 인구는 91.1%에 이르는 한족과 회, 장, 묘, 조선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족은 170만 명으로 소수민족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가 18조 321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한국과는 1992년에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의 인도 동북지역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다카이고 벵고러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로 한반도보다 작은 면적에 1억 7천여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빨리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의류, 가죽, 제지, 황마 등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73년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유라시아 대륙 중부에 자리한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도는 비슈케크, 언어는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고산이 많고 사막이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최대 금광인 쿰토르를 보유하고 있어 금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수도는 카트만두, 네팔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그 밖에 10여 개의 소수 부족어가 있습니다. 인도 문화권으로 국민의 87%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베레스트와 안나푸르나를 비롯한 고산지대와 평원 저지대까지 접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로 관광산업과 농업이 특히 발달했습니다. 한국과는 1974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로 과거 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로 불교를 믿는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는 공용어인 미얀마어와 기타 소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쌀 농사가 발달했고 각종 지하 자원도 풍부한 편이며 한국과는 1975년 수교를 체결해 산림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교두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딜리, 언어는 테투머미 포르투갈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생산지로 수많은 공정무역 소매상인들과 공개시장을 통해 유기농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2002년에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라오스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수도는 비엔티안입니다. 공용어는 라오어이며 라오룬, 라오룽, 라오숭을 비롯해 국가 내 공식 종족만 50개에 이릅니다.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으로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주석, 목재, 커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상 레저, 사원 등 유적 관광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1995년 재수교 후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9주년이 접어든 고용허가제는 단순한 고용제도를 넘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과 송출국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행복코드가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희망찬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 각 국가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며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대중교통. 한국의 대중교통 주요국 46개국 중 7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할 정도로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버스는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요금이 비교적으로 저렴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버스 정류장이 많아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도시 내에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도시 밖으로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 주요 도시에는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는 9개의 지하철과 국영 한국철도가 있어 주요 도시에서부터 근교 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버스나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이 자유로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간에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같은 기차도 운행됩니다. 기차는 항공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차내 공간이 넓은 데다 도로 상황에 영향을 적게 받아 정확한 시간 안에 편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먼 지역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적합하며 버스 및 지하철과 연결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표를 따로 구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교통카드로는 티머니가 있으며 일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승차할 때와 하차할 때 모두 리더기에 스캔해야 합니다. 승차할 때는 기본 요금이 차감되며 하차할 때에는 실제로 이용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계산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일정 거리 이내라면 기본 요금으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차량의 도착 시간과 실시간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좌석도 마련하고 있으며 뜨거운 여름엔 파라솔을,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엔 방한 대피소를 설치하여 덥고 추운 날씨로부터 잠깐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외국인 여러분을 위해 다국어 안내판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표시해 언어 장벽에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여러분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EPS 팁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 더 알찬 꿀팁으로 만나요.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부터 물어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꿀팁 EPS 팁스. 이번 회차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28일부터는 법적 나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정년 등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바뀔 부분은 없으나 그동안 행정 업무를 보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헷갈렸던 나이 표기도 이번 통일법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만의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한국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코리안 에이지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용합니다.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계산법으로 보통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통일된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 생일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에서는 왜 코리안 에이지라는 개념이 생겼을까요? 이는 한국이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두 살 차이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로 호칭을 구분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코리안 에이지와 함께 역사적으로 사라진 또 다른 한국 나이 문화도 알아볼까요? 바로 빠른 연생이라는 개념입니다.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6살 이상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취학 자격이 주어지고 1, 2월생은 코리안 에이지가 어려도 8살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를 일찍 입학한 1, 2월생들은 한국에서는 빠른 년생이라 불렀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재밌는 한국 표현도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동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띠동갑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는 12가지의 띠가 있으며 띠별로 각각 대표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띠는 설날 기준으로 매해 바뀌는데요. 2023년인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토끼띠의 해입니다. 띠는 12년 주기로 돌며 같은 띠에 속하는 사람들을 띠동갑이라 부릅니다. 보통 띠동갑이라고 하면 12살 차이 혹은 그의 배수인 24살, 36살, 48살 등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띠동갑이라고 해서 36살이나 많은 윗사람에게 반말을 쓰면 곤란해지겠죠? 오늘은 나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한국식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만나이 통일법으로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관광하러 온 외국인 여행객들도 나이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은 중위도에 위치해 있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계절마다 날씨와 기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만큼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한국의 사계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의 사계는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바뀝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봄은 기온이 오를 때마다 꽃이 피어나며 전국에서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축제는 벚꽃 축제로 이 시기 축제장에는 벚꽃 아래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선선한 봄이 가면 더운 여름이 찾아오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를 삼복 또는 복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구분되며 보통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지냅니다. 이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닭과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끓인 음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해줘서 더위를 이겨내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여기곤 하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은 울긋불긋해지는 단풍과 함께 다양한 가을꽃으로 볼거리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전남 순천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가을의 대표 관광지라 꼽을 수 있죠. 서울에 위치한 경복궁과 덕수궁에서는 야간 개장이 시작돼 고궁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한강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려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합니다. 겨울의 추위는 매섭지만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등 다양한 길거리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꼭 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김장입니다. 김장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겨울 동안 먹을 대량의 김치를 담그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한국의 김장 문화는 지난 2013년 12월 5일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가 생길 만큼 사계의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 시기별 적절한 안전 습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더워지는 여름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거나 화재 사고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에어컨의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고 바람을 직접 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을 가동한 후에는 30분간 사용을 멈추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냉방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열된 모터 속에 있는 먼지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터를 비롯한 주변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야 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불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 콘센트의 부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열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도 먼지와 전선, 콘센트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틈틈이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로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동파되어 수도가 끊기거나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수도 꼭지를 살짝 열어두고 수도 계량기 주변에 신문지나 스티로폼을 덮어줘야 합니다. 만약 수도 계량기가 얼게 되면 수도 밸브를 잠그고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나 드라이기를 이용해 주변을 녹여주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일러 역시 보일러와 수도관, 배관을 모두 보온재로 감싸주고 한파가 심한 날에는 외출 시에도 보일러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가 얼어 난방이 되지 않는다면 보일러 제조사에 연락해 빠르게 수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절별 특징을 이해하고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해두면 안전하게 한국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겠죠? 오늘의 EPS 팁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 더 알찬 꿀팁으로 만나요. 한국에서 거주 중이거나 장기 체류 예정인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지리나 행정구역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한국의 전 지역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뉘며 각각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리나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마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특성과 행정체계를 미리 알아두면 한국 생활하는 데 더욱 편하겠죠? 오늘은 한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시는 국가의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광역시는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7개의 도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중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 등이 밀집해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은 해양 관광을 발전시켜 아름다운 해운대와 광안리로 유명하죠. 또한 올해 2023년 6월 11일부로 628년 만에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발 7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겨울철엔 풍부한 눈이 내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케이트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2018년 동계올림픽 역시 이곳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특징으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직업군도 흔히 볼 수 있죠.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하는 울산은 한국의 조선 산업을 이끄는 대표 지역입니다. 바다와 연결된 항구 도시가 많아 편리한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조선 기술을 갖춘 조선 기업들이 모여 있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편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제 역시 1970년대부터 조선산업도시로 개발되면서 조선소가 많이 입지해 있어 높은 비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다양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는 경기도 시흥은 토목 분야와 같은 건설업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설업 주요 6개 직종별 중에서도 형틀목공, 철근공과 같은 핵심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의 특성상 체력이 많이 필요해 젊은 층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파주에는 출판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를 출판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파주에선 일반 서적이나 신문,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등이 제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쇄물을 출판 유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력은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여수는 조선시대부터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어종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도시로서의 이점을 이용해 첨단 어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남해안을 끼고 있고 동해안과도 가까워서 어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는데요. 특히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제, 창원, 남해, 통영 등 남해안 위주의 도시들에는 어항이 즐비해 양식업도 흔히 볼 수 있죠.
이 중에서도 경상남도 통영은 국제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청정 해역을 끼고 있어 풍부한 해산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에서는 여러 정책으로서 농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어 과수시설 재배 농업이 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경기도 포천과 이천은 쌀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뛰어난 농업 기술을 토대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시설 재배 농가 등에서 쌀과 벼의 모내기, 수확, 운송 등 농사일을 수행하고 다양한 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며 한국의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지역은 각각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순으로 밀집해 있는데요. 이 중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이번 회차를 통해 한국의 행정구역과 각 지역의 특징을 한층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안전인데요.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인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수칙과 안전표지를 미리 숙지해두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안전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인데요. 작업 중에 작업복을 비롯한 안전모, 안전화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이 아닌 안전장갑을 껴야 하고 절단, 연삭, 기계처럼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 환경에서는 보안경을 써야 합니다. 세척제, 접착제와 같은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는 보호 마스크를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와 용기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며 넘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켜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급 상자와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면 유용합니다. 업종에 따라 작업 현장마다 안전수칙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 중인 작업장 내에 비치된 안전수칙 및 안내표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및 안내표지는 사업장 내에서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며 비상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표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다국어 안전 또는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착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 경고, 지시, 안내로 분류되는데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언어 장벽 없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색상과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각선이 있는 빨간색 원은 보통 금지의 표시로 사용됩니다. 사용금지 표지가 있는 물건은 만지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화기금지 주변에서는 담배, 라이터, 성냥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탑승금지, 승강금지 표지가 있는 장소엔 들어가거나 올라가선 안 됩니다. 노란색 정삼각형 같은 표지는 주로 경고 혹은 주의의 의미를 담습니다. 전기가 흐르거나 위험한 장소이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리는 표지와 함께 폭발 위험이나 인화성 물질임을 경고하는 표지도 흔히 볼 수 있죠.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고 지시하는 표지판은 보통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며 안전을 위해 작업 중 안전 장비의 착용을 권장하는 표지가 대표적입니다.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비상구 안내 및 응급구호 표지는 초록색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안내 표지로 분류됩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엔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119에 신고할 때는 환자의 상태, 위치,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감전사고가 났다면 즉시 전류를 차단하고 고무와 같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구조 후엔 환자의 의식을 살피고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해줍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엔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20분간 식혀주고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소독해줍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후 응급 요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개인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응급대처 요령을 꼭 숙지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